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게 된 유헌식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 텍스트는 프랑스 현대 소설가 미셸 투르니에의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입니다. 이 텍스트와 관련해서 제가 제목을 자연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 라고 다소 도발적으로 정했습니다. 이 제목의 뜻은 인간은 자연을 필요로 하지만 자연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메시지가 이 작품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 의미는 차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미셸 투르니에 작가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투르니에는 1924년 태어나서 2016년에 죽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투르니에는 문학과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했는데요. 이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자면 사실 투르니에는 프랑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클래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 들루에즈라고 하는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철학자죠. 들루에즈가 있었는데 들루에즈는 아주 어려운 간단한 얘기를 어렵게 설명하는 그런 재주가 있었답니다. 근데 자기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결국은 철학하기를 포기하고 문학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1967년에 발표한 첫 소설, 오늘 저희가 다룰 이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으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이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이라고 하는 소설은 사실은 그 18세기 말, 17세기 말, 그리고 18세기 초에 활동했던 그 데니엘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빈슨 크루소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만화도 나와 있고, 이 소설을 패러디했다는 얘기는 이것을 풍자적으로 모방한 소설이 이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입니다. 이 방드르디는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프랑스어로 금요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에서 나오는 그 프라이데이를 프랑스어로 이 방드르디로 바꿔서 이 주인공이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라 사실은 이 방드르디로 전환시키는 그런 재치를 이제 부린 겁니다. 아무튼 이 작품에서 투르니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신화적 상상력과 철학적인 고찰을 통해서 당시에 이 아카데미 프랑세이즈 소설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발표한 두 번째 소설 마왕으로 프랑스 문단의 최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콩쿠르상을 수상합니다. 투르니에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파리 근교에 목회관의 부속 건물에서 살다가 201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찬, 짧은 글 긴 침묵, 꼬마 푸시의 외출, 외면일기, 뒷모습, 그리고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흡혈귀의 비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작품들 가운데에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 짧은 글 긴 침묵이라고 하는 투르니에의 수필집입니다. 이 수필집을 보면 이 투르니에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글쓰기 그리고 글을 쓸 때 진정성에 얼마나 진심을 갖고 글쓰기에 전념했는지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제 글쓰기에 스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미셸 투르니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뒷모습은 어떤 사진 작가와 같이 사람의 뒷모습을 놓고 개인적인 그 문학적 또는 철학적 단상을 기록한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도 추천할 만합니다. 그러면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앞으로는 이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이라고 기니까 투르니에의 방드르디라고 제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르니에의 방드르디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와 마찬가지로 이 주인공 로빈슨은 이 버지니아호를 타고 항해에 나섭니다. 항해에 나서다가 이 칠레 서북부에서 배가 난파돼서 표류하다가 홀로 남아서 무인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무인도에 정착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가지고 배를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를 해변까지 끌고 갈 수 없어서 대단히 절망하면서 이제 탈출을 포기합니다. 처음에는 이 절망에 빠져서 환영을 보기도 하고 광기에 빠진 그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섬을 개척하고 지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한탄하게 된다는 뜻에서 탄식의 섬이라고 이 섬을 부르다가, 그래도 내가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희망을 가져야지. 그래서 희망이라는 뜻의 스페란자라는 이름을 그 섬에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달력도 만들고 물시계를 제작하고, 그리고 목축, 농사도 짓고 동물도 키우고, 그리고 이것저것 건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어떤 규율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영국에서 알고 지내던 그런 문명 세계를 이 섬에 이식하려고, 재건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섬에 스스로를 그 섬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 데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와 마찬가지로 이 투르니에의 방드르디에서도 이 로빈슨은 그 섬 근처에 그 부족들 간에 서로 다툼들이 주로 있었는데, 그 다툼에서 그 희생양이 된 그 아라우칸족의 한 원주민인 한 소년, 이 책에서는 이 아이를 15세가량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15세가량 된 아이를 이제 구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를 구출하게 된 날이 이제 금요일이어서 프랑스어로 방드르디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이 방드르디와 함께 섬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방드르디가 이 로빈슨을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드르디는 로빈슨이 세운 그 문명 세계에 전혀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로빈슨이 구축한 그 문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방드르디가 로빈슨이 피우는 그 담배를 몰래 동굴 안에서 피우다가 그 예전에 난파된 배, 이 버지니아호에 물에 젖지 않고 남아있던 화약을 그 동굴에 넣어뒀었는데, 그 동굴에 있는 화약이 그 방드르디가 남긴 그 꽁초에 불이 붙어가지고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폭발이 사실은 이 소설 전체에 걸쳐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죠. 그러면서 이 로빈슨이 이 스페란자에 세운 문명 세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명 세계가 벌어지는 이것이 로빈슨에게는 비극과 파국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이 로빈슨이 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핵심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 방드르디를 닮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갖고 방드르디와 꾸준히 이 방드르디와 스페란자의 자기를 일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주 길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책의 이 후반부에 와서 그 수평선에서 이 화이트버드 호가 출현하는 것을 방드르디가 발견해서 결국은 그 화이트버드 호가 스페란자 섬에 진입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로빈슨은 그 배의 이 선장 그리고 선원과 대화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미 로빈슨은 예전에 문명세계의 로빈슨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장과 선원들의 얘기에 실망하고 자기는 그 28년 2개월 만에 그 섬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섬을 떠나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로빈슨은 당연히 이 방드르디와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스페란자에서 삶을 영위할 걸로 예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방드르디가 떠나버린 겁니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방드르디는 오히려 로빈슨을 동경해서 그 화이트버드 호를 타고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혼자가 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절망해 있던 차에 마침 그 화이트버드 호를 타고 왔던 한 소년이 결국은 그 배를 타고 떠나지 않고 오히려 이 스페란자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발견한 요일이 목요일이라고 해서 이 프랑스어로 쥐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소년과 함께 이 스페란자에 남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납니다. 예, 제 오늘 강의는 이 크게 두 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 타자로서의 자연입니다. 여기서 타자로서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자라고 하는 것은 이 로빈슨의 입장에서 볼 때 로빈슨이 아닌 자연, 그러니까 문명인인 로빈슨과 대비되는 또는 대립하고 있는 자연으로서의 스페란자 또는 방드르디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로빈슨에게 타자로 다가오는, 자기가 아닌 낯선 것으로 다가오는 스페란자 또는 이 방드르디가 로빈슨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과정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예,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데니엘 디포에서 주인공은 역시 이 로빈슨입니다. 로빈슨 크루소. 그런데 이 투르니에의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에서는 주인공이, 물론 서술자는 로빈슨이지만 사실은 의미상의 주인공은 방드르디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이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인공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염두에 두면 이 책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단순히 데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와는 달리 어떤 사실 묘사적인 그런 다큐멘터리적 성격만을 띠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 풍부한 문학적 상상력과 철학적 사고로 무장된 투르니에의 경우에는 좀 더 그 문제를 좀 더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도입부부터 처음부터 무인도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외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문명 속에 살던 인간으로서 자기가 느끼는 그 고독, 이 고독의 문제를 전면으로 부각시킵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자기가 지금까지 문명화된 세계 속에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내가 홀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해서 엄청난 고독을 느낍니다. 그래서 문명화된 인간으로서의 그 영혼에 고독이 끼치는 파괴력이라고 투르니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독의 극복 문제가
이 책 전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예, 어떻게 극복되는지는 이 2부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인도에 홀로 떨어지면서 예, 거기서 엄청 외롭고 새삼스럽게 자기가 지금까지 이 홀로 살지 않았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 그 군중들에 밀려서 떠받쳐져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즉 쓰러져 버리는 그런 부상자와 비슷하다라고 서술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요즘 시대에서 견주어 보면 우리는 휴대폰 없이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휴대폰을 분실한다든지 휴대폰을 폐기할 경우에 우리 모두는 굉장히 외로움에 또는 고독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다못해 자는 시간에도 휴대폰을 온라인 상태로, 이 온라인이라는 얘기는 선 위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안정감을 느끼고 소외받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만약에 없애는 순간 우리는 그들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각자는 너무 외롭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외감 속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는 영국에서 문명사회에 있던, 그리고 문명사회 속에 있었던 나로서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니까 아주 절절한 고독감에서 몸부림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그래도 문명 상황을,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느끼는 고독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전에 익숙했던 영국에서의 문명 생활을 여기에서도 복원하는 것, 재건하는 것이 자기가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섬을 문명적으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명 세계를 재건하는 데에서 가장 중심에 두었던 사항은 이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트루니에는 책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 섬 안에서의 모든 문제는 시간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 내가 그날 목적 없이 살고 되는 대로 버려두게 되면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고 나는 나의 시간을 잃는다. 자신을 잃는다. 시간을 포로처럼 사로잡아야 한다. 그럼 나는 달력을 재정립하고 그럼으로써 나 자신을 되찾자. 그러니까 시간을 재정립함으로써 하기 위해서 일정표를 세우고 일과에 맞춰서 문명인처럼 일과에 맞춰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그리고 그때 자기가 규율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그런 과정, 그런 인위적인 틀을 내가 만들므로써 그 속에 맞춰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럼으로써 이 문명 세계에서 누리던 그런 조건을 여기에도 똑같이 만들므로써 그 안에서 무인도에서의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 규율도 만들고 헌법도 만들고 당신은 뭐뭘 해야 되고 당신은 이 시간에는 뭘 해야 되고 언제는 씨를 뿌리고 언제 가축들에게는 언제 밥을 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물시계를 만들어서 지금이 몇 시인가를 알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 문명적인 것을 스페란자 이 섬에 이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스페란자의 섬에 인간적인 어떤 것을 이식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빈슨이. 그래서 이 스페란자라고 하는 섬을 자기 아내로 부르고, 그리고 하다못해 이 텍스트에서는 이 스페란자와 섹스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스페란자를 아내로 삼고 긴밀하게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그는 인간적인 본질에서부터 서서히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는 이 인간적인 본질을 포기하는 행위 쪽으로 자꾸 전진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지향했던 그 인간 세계와, 그리고 지금 스페란자에서 영위하고 있는 이 자연적인 삶, 이 두 개의 사이가 점점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이 단층이 깊어간다라고 이 책에서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스페란자를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탈피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로빈슨은 아주 중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합리성의 원천을 나는 과연 나의 내부에서 찾을 수 있을까? 책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서구의 합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인가? 이 데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에 보면 거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데카르트주의적인 그런 합리주의, 그리고 그 합리주의를 지탱하는 학문으로서의 수학의 위대성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을 하는데, 지금 이 투르니에 방드르디 타베냐의 끝에서는 바로 그러한 그 서구 합리주의에 대한 칭송에 대한 이 반대의 경우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적인 합리주의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되면서, 예전에 그 데니엘 디포가 썼던, 로빈슨 크루소에 얘기했던 그런 문명관에 대해서 반대의 경우, 그걸 역발상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는 그 당시 그 17세기 말 18세기 초 그때까지 이 서구 제국주의, 서유럽 사람들은 문명인이고, 그들이 식민화한 제3세계 국가들은 야만인이다 또는 미개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교육시켜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이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레셔널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서구화, 웨스터나이제이션이고, 서구화라고 하는 것은 곧 모더나이제이션, 근대화다. 그래서 이 문명화와 합리화와 서구화와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됐던 건데, 이런 디포적인 문명관에 대해서 이 투르니에의 방드르디는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명에 대한 야만의 승리라고 하는 그 기존의 디포적인 문명관에 대해서 그걸 거꾸로 다시 오히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3세계의 문화는
그건 야만이 아니다. 오히려 누가 가르쳐야 될 사람은 이들 제3세계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그들 앞에서 너희들의 문명은 그 자연, 그들의 자연주의 앞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로빈슨이 주인공이 아니라 방드르디, 다시 말해서 스페란자가 주인공으로 부각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란자라고 하는 섬이 더 이상 그 로빈슨이 개척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목적어로서의 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인공으로서의 섬, 그러니까 로빈슨에게서 종속되고 예속되는 섬이 아니라 오히려 로빈슨이 거기에 복종하고 따라야 될 그 주인으로서의 섬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 스페란자를 주인공으로 삼고 거기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투르니에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은 사실은 일반적인 서술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그 항해 일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로빈슨의 일기죠, 일기.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생각하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내면의 일기를 쓴 그 항해 일지에는 자기만의 그 투르니에만의 아주 독특한 이 자기 반성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진창 속으로 다시 빠져들지 않고도 일과표와 의식의 빈틈없는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다시 타락하지 않고도 변화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일과표대로 그리고 어떤 규칙에 따라서 행동할 때에만 우리는 질서 세계 속에 있고,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마치 진창에 빠지는 것처럼 완전한 혼돈 속에, 카오스 속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스페란자 무인도에서 살아보니까 그 일과표가 없이, 그리고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내가 질퍽질퍽한 진장 속에서 혼돈 속에, 카오스 속에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율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진창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질서 밖으로, 규칙 밖으로, 일과표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가 타락하는 길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거 바깥으로 나가도 우리는 타락하지 않으면서도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 혼돈처럼 보이는 스페란자의 질서에 로빈슨이 서서히 편승하면서 그 로빈슨의 새로운 질서에 편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로빈슨은 자기가 아닌 자기 바깥의 타자, 이 경우는 스페란자와 방드르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타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인식의 주체와 비인식체, 인식 대상 사이 관계에서 혼란과 애매함을 가져오는 원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타자라고 하는 존재가 끼어들면서 나와 세계 사이의 관계가 아주 모호해지고 있다.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 타자의 존재와 관련해서 이 로빈슨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이 첫 번째 에피소드는 로빈슨이 그 농사지어서 곡물을 창고에 저장을 해놨는데, 곡물에 쥐들이 들끓어 가지고 자꾸 곡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쥐를 잡을까? 그래서 평소에 보니까 그 자기가 키우는 염소가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식물을 먹어서 염소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먹고 죽은 그 식물을 으깨어 가지고 이 곡물하고 섞어서 쥐가 잘 다니는 곳에 넣어뒀어요. 그러면 당연히 염소가 죽었으니까 쥐도 저거 먹으면 당연히 죽을 걸로 예상하고 놨는데, 웬걸 쥐는 그걸 먹고도 전혀 끄떡도 않고 로빈슨의 눈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안해낸, 인간이 고안해낸 틀에 갇히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서 인간의 틀에 갇히지 않는 타자의 존재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에피소드는 뭐냐면, 로빈슨은 이 일과를 위해서 물시계를 만들었어요. 물시계는 그러니까 그 어떤 용기에다 물을 위해서 똑똑 떨어지게 해서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이제 물을 저장을 해놓고, 다음 날엔 그걸 버리고 다시 그 물을 이제 똑똑 떨어지게 해놓고 해서 이제 시간을 잴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한 번은 로빈슨이 그 물시계에 물을 채우는 것을 깜빡 잊는 바람에 물이 비어버려서 물시계가 정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지해 버리니까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리고 아주 답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서 로빈슨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트루니에의 묘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사물 하나하나가 본래의 관습적인 그리고 소모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지기를 그치고 그의 본질로 되돌아와서 모든 속성들을 마음껏 개화시키며 그들 자체의 완성 이외에 다른 어떠한 이유도 찾지 아니하며 순진하게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참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다소 좀 어색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초점은 오히려 그 시간이 정지하니까 오히려 개별적인 모든 주위에 있는 사물들, 생물들이 하나씩 자기의 본래적인 모습으로 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멈춘다고 해서 존재가 오히려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각자의 생명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의된 시간 속에서 이 살아나는 존재들, 또 생명들, 사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게 속에는 행복한 그 무엇이 매달린 채 떠 있었고,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이 짧은 순간, 로빈슨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자신이 고독하게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섬에서 평소에는 그의 보잘것없는 걱정들에 가려져 있었던 더욱 신선하고 더욱 따뜻하며 더욱 우정에 찬 어떤 다른 섬을 발견하는 것만 같았다. 트루니에의 아주 현란한 이 표현력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정지되니까 그동안 내가 걱정 때문에 가려져 있던 그 섬에 아주 따뜻하고 신선한 모습이 비로소 시간이 정지됨으로써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그 종교학자 머치아 엘리아데의 생각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 머치아 엘리아데는 지금 제가 여기서 인용한 그 우주와 역사 이외에도 성과 속, The Sacred and the Profane이라는 책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합리적인 시간에서 이 신화적인 시간으로, 그러니까 어떤 직선적으로 하나씩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개념이, 그것은 속의 시간이고, 이 신화적인 시간, 성스러운 시간은 그런 직선적인 시간이 아니라 순환적인 시간. 그래서 지금 이 스페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처럼 직선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그런
원형의 무서운 반복이 있고, 다시 말해서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오히려 모든 존재들은 자기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갖고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원한적인 시간, 이 무슨 반복, 시간의 정지 속에서 그 로빈슨이라고 하는 그 에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와서 얼굴이나 비밀을 부여해주지 않고, 단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스페란자 섬 한가운데 있는 검은 구멍, 스페란자에 던져지는 하나의 관점,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대목 때문에 이번 강의의 제목을 자연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연의 운행, 반복적 운행 속에서는 거기서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연은 인간을 서빙하는, 인간을 보조하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에게는 인간이 있든 없든 자연은 자연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빈슨은 이 스페란자라고 하는 자연에 자기를 예속시킴으로써 오히려 자기가 더 풍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로빈슨은 스페란자 섬 전체와 일치할 때만 한없이 풍부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연과 일체감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게 시작합니다. 앞에서 주로 이 스페란자와 방드르디를 타자로 보고 스페란자와 합일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2부에서는 그 스페란자와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참된 자기가 획득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 텍스트의 내용, 그리고 좀 더 철학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페란자와의 합일 문제는 로빈슨이 자신의 문명적 성향을 포기하고 자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스페란자는 로빈슨에게 여성성으로 드러나는데, 여기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기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어머니, 그 품에 안기는 이 어머니로서의 의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트루니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스페란자의 여성적 본질에 모성의 모든 속성들이 축적되는 모양이었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품에 자신이 안겨 있다고 느끼는 것이었다. 그만큼 스페란자가 자신에게 포근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서, 바이블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스페란자와 그의 신랑, 다시 말해서 로빈슨이죠. 성서를 읽으면서도 성서의 내용을 이 아내로서의 스페란자와 신랑으로서의 로빈슨, 그 양자가 합일되는 그런 찬가로 읽습니다. 그래서 스페란자에게 서서히 그 문명 세계와는 다른 이 자연 세계에서의 언어를 말하는 존재로 스페란자를 탈바꿈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의 섬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다른 섬이 돼서 스페란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페란자는 곧 방드르디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둘 다 자연적인 것이니까요. 그 세계의 문명적인 것으로서의 로빈슨이 서서히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야 될 하나의 사항이 나오는데, 제가 전반부 논의에서 이 책의 출발점에서 이 섬에 도착하면서 엄청난 고독, 외로움에 로빈슨이 빠졌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투르니에 방드르디에 나오는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빈슨의 고독은 문명 속의 고독이다. 문명 속에 있지 않은 방드르디는 고독하지 않다. 로빈슨에게 고독의 극복은 방드르디처럼 되는 것이다. 홀로는 자연성이다. 방드르디가 고독하지 않은 것은 홀로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홀로를 자연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드르디는 그 자신이 고독이다. 방드르디에게 홀로는 그 자신이고 따라서 자연이다. 이에 반해 로빈슨은 홀로를 느낀다. 그 로빈슨의 홀로는 문명의 산물이다. 그래서 로빈슨이 고독을 극복하는 길은 홀로를, 혼자 있음을 자기로 체화하는 일이다. 머리로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기 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말해서 스페란자와 물질적으로 동화됨으로써 그 고독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 문제를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다시 말하면 자연 속에 있는 스페란자와 방드르디는 외롭지 않아요. 누군가가 난 너무 외롭다, 난 너무 고독하다 라고 할 때 이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고독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외로움이 되어버리면 거기서는 외로움이 위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약에 물이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의식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이 물이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페란자와의 합일 문제는, 그것은 이미 고독인, 자연 속에서 홀로인 스페란자와 방드르디, 그것과 합일은 곧 내가 자연에 들어감으로써 문명 속에서 느끼던 그런 상대화되는, 내가 고독을이 아니라 내 자신이 고독이 되어버리면 그는 더 이상 이제 고독이 아니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이라고 하는 소설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동굴 안에서의 이 화약의 폭발로 시작됩니다. 아까 스토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방드르디라고 하는 자연인은 로빈슨이 이 스페란자에 구축해 놓은 질서를 천성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빈슨은 이 대지의 세계, 땅의 세계죠. 땅의 세계와 대립하면서 그 세계를 복종시키려고만 하고, 그것이 곧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자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대상화시켜서 그것을 자기 밑에 종속시키려고 할 때 자연은 그것에 저항하면서 자연은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발, 이 책에서는 딸그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딸그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폭발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이 동굴의 폭발이 아니라 사실은 문명의 폭발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이 세계를, 자연에 손대면은 이 자연은 이 카오스, 혼란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이 문명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세계를 질서 지으려고 하지만, 그 질서 지으려고 하는 순간 이 세계는 오히려 질서가 아니라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약의 폭발은 사실은 문명의 폭발 또는 문명의 파괴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트루니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굴이 파괴되고 난 뒤 또다시 스페란차에 밀어닥친 새로운 재난은 그 옛 근본, 여기서 옛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세계를 뜻합니다. 그 문명세계와 연결해주고 있던 최후의 매듭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그러니까 이 폭발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로빈슨이 이 문명세계와 나름대로 약하게나마 계속 연계된 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문명인으로서의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마지막 남은 끈까지 이 폭발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폭발로 인해서 어떤 나무가 막 쓰러지는데 거기에 쓰러지는 순간 사실은 방드르디가 그 나무에 깔릴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에 로빈슨은 방드르디의 손을 잡고 끌어내줍니다. 살립니다. 그것을 나무가 어둠 속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순간 그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손을 잡아줬던 저 검은 손을 이제는 놓을 수 없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방드르디와 로빈슨 사이에 끈끈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이런 상황을 좀 더 추상적인 논의를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이 문명의 무질서, 폭발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는 그런 상황은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이는 자연의 질서로 이게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양상을 이 동양 고전에 나오는 이 장자 응제왕 편에 나와 있는 한 일화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의 그 중원에 세 왕이 살고 있었어요. 이 북쪽의 왕은 이름이 숙이고, 남쪽의 왕은 홀, 그리고 그 중앙의 왕은 혼돈인데, 이 북쪽의 왕 숙, 남쪽의 왕 홀이 있는데, 얘네 둘이 중원에 와서 중앙에 왕 혼돈이 왕으로 있는 중앙에서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이 혼돈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환대를 해요. 환대를 하니까 이 숙과 홀이 혼돈이 너무 환대해 주니까, 야, 혼돈에게 우리도 뭔가 좋은 일을 좀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혼돈이라고 하는 인물은 중국 고전에 그 산해경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산해경에 혼돈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상상상의 동물인데, 혼돈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 앞에 머리에 얼굴에도 아무런
구멍이 없어요. 예, 모든 게 막혀버린.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구멍이 없는 혼돈에게 구멍을 만들어주자. 그래야 혼돈도 우리처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그 소위 7규 7개의 구멍, 눈구멍 2개,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입구멍 하나 해서 7개의 구멍을 뚫어주기로 해서 하루에 하나씩 뚫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구멍을 뚫는 순간 이 혼돈이 죽어버렸어요. 예, 물론 이 노장철학에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대단히 혼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혼돈 그 자체는 자연 속에서는 그것은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거기에 인위적인 것을 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고, 이 그 장자 응조왕편에 나와 있는 이 혼돈 우화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로빈슨의 스페란자와의 합일, 그리고 스페란자의 자연으로서의 스페란자의 논리에 따르는 이 로빈슨의 행태와 행태 견줄 수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연으로서의 방드러디에 대해서 로빈슨은 새롭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드러디의 행동 속에는 통일성과 원칙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예감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자연인으로서의 쟤는 미개인이고 야만인이고 그렇지 멋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방드러디의 행동 자체에 보면 나름대로 거기에 통일성이 있고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드러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일과표를 정해서 뭐 곡식을 심는다든지 가축을 키운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런 노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드러디는 이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갖지 않고 오로지 현재 속에서만 살아요. 현재 속,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이 로빈슨이 방드러디의 스승이자 어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서서히 이 방드러디를 자기의 형제로, 동급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방드러디를 자기의 동료 또는 친구로 생각하는 것을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방드러디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로빈슨은 아주 동경을 하기 시작하고 아주 그 놀라움을 가지고 동경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동경을 하게 된 배경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자면, 로빈슨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좀 큰 그릇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릇을 좀 하나 만들어 달라, 어디서 좀 구해와라 그랬더니 방드러디는 즐겁게 이 바닷가로 가서 바다 거북을 잡아가지고는 바다 거북을 뒤집어서 뒤집은 다음에 이 껍질 부분을 남겨두고 이 안에 부분을 칼로 이 부분만 싹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뒤집어 놔요. 그러니까 머리 부분이 있고 이제는 뚜껑은 없어지고 살만 너덜너덜 남아서 남은 바다 거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다 거북이 뚜껑은 없어지고 이 살만 남은 바다 거북이 해안 쪽으로 뻘뻘거리고 막 기어갑니다. 그랬더니 방드러디가 그걸 보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너
그렇게 바닷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너 등에 피가 나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너를 바닷속에서 전부 뜯어 먹을 거다. 그러면서 우하하 하면서 막 웃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로빈슨은 쳐다보면서 해요. 태양에 대해서 태양을 보고 얘기합니다. 나를 방드르디와 닮게 해다오. 웃음으로 활짝 피고 송두리째 웃을 수 있기 위해 빚어진 방드르디의 얼굴을 나에게 다오. 예, 그러면서 해요. 나에게 중력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땅에서 인간이 느끼는 그런 고뇌, 눈물이 아니라 이 해를 향해 있는, 그리고 삶을 가볍게 영위하고 있는, 환희와 기쁨에 넘쳐 사는 그런 방드르디처럼 그런 웃으며 살 수 있는, 예, 그런 세계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지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로, 무거운 세계에서 가벼움의 세계로, 어떻게 방드르디처럼 천진난만하게, 순진무구하게 저렇게 세상을 가볍고 즐겁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자기도 터득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항해일지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다분히 좀 철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타자의 존재 문제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예, 다소 건조할 수 있겠지만, 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이 투르니에는 이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 쪽을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가 얘기하는 이제 존재의 개념, 예,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밖에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영어에도 존재한다, 예, exist라고 쓰죠. 이때 exist의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x 그리고 existere라고 해서 양자를 분리시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 이게 우리가 entry라든지 in이죠. in에 대비되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바깥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다. 텍스트 내용을 보면 밖에 있는 것은 존재하고 안에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고집한다. insist. 존재하려고 고집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이 외부, 여기 이건 타자라고 할 수 있죠. 이 타자, 자기로서의 로빈슨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이 타자, 이 바깥이 먼저 전제되어야만, 바깥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자기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근거는 내부에 있지 않고 존재의 근거가 외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타자성, 외부에 있는 어떤 것,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스페란자 또는 방드르디가 지금 이 로빈슨, 자기로서의 로빈슨에 대립하는 타자죠. 예, 그것이 선행하는 한에서만 나의 자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안과 밖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에서 볼 때 이 밖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선행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탈존이라고,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자기를 벗어남이라고
거죠. 자기를 벗어남. 내가 사는 것의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밖에서 요청하는 거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감으로써만 존재한다. 이 타자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이 타자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타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자기 존재에 선행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방드르디의 태평양의 끝에 나오고 있는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표현들은 이 투르니에의 참 아주 예리한 통찰력에서 나온 그런 표현들인데요. 주체, 이 서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한 단계 낮아져 버린 객체다. 우리가 서브젝트, 오브젝트라고 할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통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니까 내가 그것을 이라고 해서 목적격으로 내 거로 삼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투르니에는 이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에서 오히려 주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한 단계 낮아져 버린 객체다. 그러니까 오히려 객체가 주고 주체는 부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색채의 시체다. 그 투르니에의 이 현란한 이 표현력을 한번 여러분들도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심해어,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 초롱아귀라고 하는 심해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아주 깊은 바다 밑에는까지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심해 아주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 물고기들이 눈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있을 필요가 없죠. 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유독 이 초롱아귀라고 하는 물고기는 눈이 있어요. 그럼 눈은 왜 눈이 있느냐? 그 머리 앞쪽에 이 대롱이 있어가지고 대롱에서 야광이 반짝반짝 비쳐요. 그래서 그 빛 때문에 눈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에는 빛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우리 이 안구에 도착하는 순간 그 빛은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사실은 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색채의 시체다. 다시 말해서 이 외부에 있는 것, 눈 자체가 아니라 이 외부에 있는 어떤 요소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눈이라고 하는 기관이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타자 존재의 우선성을 얘기하면서 이제부터는 이 단순히 그 방드르디를 자신의 동반자 또는 친구로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롤 모델로 격상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페란자는 이제 기름진 땅으로 가꾸어야 할 황무지가 아니다. 방드르디는 내가 교육시켜야 할 야만인이 아니다. 오히려 방드르디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 방드르디는 나에게 오히려 롤 모델이고 스승이다 라는 쪽으로 오히려 존경심을 갖고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시간 문제, 방드르디와 스페란자의 리듬,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문명 세계에서처럼 직선적인 시간, 앞으로 전진하는 직선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건 순환적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순환 운동이라고 하는 거, 어찌나 신속해졌는지,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것, 부동과 구별되지 않는다. 날들은 더 이상 하루하루 차례로 쓰러져 버리지 않게 되고, 날들은 수직적으로 일어서서 그 본질적인 가치를 당당하게 확립한다. 날들은
더 이상 실천되는 순서, 순서에 따라서 다른 단계들로 서로 구별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문명 세계에서의 이 발전, 전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이런 직선적인 시간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 속에 들어오는 순간,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건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정지되면서 오히려 그 순환적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가 꼿꼿이 다 서버린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갖고 활개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문명적 시간 직선 세계 속에서는 하루가 지난다 그러면 쓰러지고, 그 다음날 지나가면 또 쓰러지고 그러는데, 이 선적 시간 속에서는 자연의 통일적인 시간 안에서는 그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서서 자기 존재를 자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이 각자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로빈슨은 완전히 이 스페란자의 자연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배 한 척이 오게 되고, 그 배 이름은 파이트버드인데, 그 배가 수평선에서 배가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 방드르디가 발견하고 흔들어서 그 배가 스페란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에 아주 아이러니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여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출연하는데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로빈슨은 끊임없이 스페란자와 방드르디를 모델로 해서 그 동화되기 위해서 그 안으로 진입하려고 한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방드르디가 천진난만하게 이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 같으면서도, 방드르디의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이 문명인인 로빈슨에 대한 동경이 또 한편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빈슨처럼 어떻게 저렇게 문명생활을 할 수 있을까? 쟤처럼 어떻게 총을 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계속 그 로빈슨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거에 대해서 갈구가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자기를 부러워하는 그런 방드르디라는 것을 로빈슨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로빈슨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던 거예요. 결국 배가 왔는데, 배가 와서 로빈슨이 그 화이트버드 호의 선장과 선원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서 이미 자연인이 된 자기들과는 너무나 다른 문명인으로서의 선장과 선원이라는 걸 알게 되고, 너무 실망해서 나는 화이트버드 호를 타고 돌아가지 않겠다 하면서 스페란자에 남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드르디도 자기랑 같이 남아서 앞으로 계속 스페란자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웬걸 다음날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까 방드르디가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드르디는 화이트버드 호를 타고 떠나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 로빈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방드르디가 어떻게 자신을 배반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미 자기는 처음에 날들과 마찬가지로 이 섬 안에 혼자뿐이라는 명백한 사실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왜 배반하고 화이트버드를 타고 가버렸는지, 이제 다시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혼자서 너무 갑자기 또 몰려오는 외로움 속에서 죽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찰나에, 사실은 그 화이트버드 호가 왔을 때
그 안에 어떤 어린 소년 수부가 타고 있었는데 그 애가 화이트보드를 타고 떠나지 않고 이 스페란자 섬에 몰래 숨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불행하기만 했던 저 화이트보드의 생활이 정말 불행하기만 했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로빈슨, 당신은 저를 정다운 눈길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떠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자 섬에 숨어 있다가 당신과 함께 남아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로빈슨에게는 방드러디는 떠났지만 이 화이트보드에 있던 소년이 자기 곁에 남아있게 되면서, 그리고 그가 남기로 한 그 날이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프랑스어로 쥐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실 이 내용으로 이 트루니의 방드러디 태평양의 것은 이 쥐디라고 이름 짓고 같이 스페란자에 남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납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거리 하나, 이 스페란자에 남은 로빈슨 대 화이트보드를 타고 떠난 방드러디, 왜 트루니에는 이렇게 원래 스페란자에 있던 방드러디는 떠나고 오히려 스페란자에 손님처럼 왔던, 표류에 도착했던 로빈슨은 스페란자에 남고, 이렇게 이런 대립적 구도를 맨 마지막에 그려놓았을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래서 이 문명과 자연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인간을 형상화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적응해야 할 자연이 있고 차단해야 할 자연 사이에, 인간은 그 사이에, 그 중간에 한편으로는 자연을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연의 인간을 위협하는 자연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면서 그 안에 유리집을 짓고 살고 있는 인간의 실상을 이걸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무조건 자연 찬양론자,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그런 쪽으로만 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순수한 문명론자처럼 자연 거부자 쪽으로만 갈 수도 없고, 양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